네, 오늘 스프링에서 비동기 개발에 관한 발표를 맡은 이일민입니다. 발표 시간이 상당히 짧고 주제가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거라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일민이고요. 네, 영어 이름은 토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그 얇은 책 2권을 예전에 쓴 적이 있습니다. 네. 블로그 운영하고 있고요. 페이스북도 있고, 제가 요즘에 그 인터넷으로 라이브 코딩 방송을 한동안 했었는데 요즘은 안 하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토빌리 TV라는 데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발표할 내용은 스프링 3.2부터 지원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일단은 4.3 버전, 현재 나와 있는 최신 버전이죠. 그 사이에서 비동기 웹 애플리케이션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제 구체적으로 다룰 내용은 밑에 3가지 주제입니다. 이 발표의 대상은 중급입니다. 사실 이번 발표 주제나 이 대상은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KSUG 박 회장님이 임의로 주제를 정해가지고 저보러 2개를 하라고 이렇게 떠맡기신 거고요. 레벨도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중급으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중급에 맞춰서 내용을 준비했는데, 중급이라고 해서 특별히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오늘 발표를 하면서 기초 개념 설명을 거의 안 할 거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비동기라는 게 뭐고 비동기 개발을 어떤 식으로 자바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발표할 때 질문을 거의 받지 않고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합니다. 지금 오신 것 같은데 예전에 OKJSP 지금 오키의 회장님이신 허광남님이 예전에 제가 발표할 때 갑자기 질문을 드려가지고 대답을 못 하셔서 멘붕에 빠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발표 질문을 드리려고 몇 분을 선정해 놨는데 어디 가셨죠? 반반님 어디 가셨나요? 네, 안 보이시네. 예, 아무튼 중급 대상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과연 스프링의 비동기 개발을 할 때 기본 지식이 뭐가 필요할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의 기본 지식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자바 비동기 개발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바 컨커런시 개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비동기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바 5부터 시작해서 현재 자바 8까지 나와 있는 다양한 스레드를 다루는, 그리고 비동기적으로 코드를 실행하고 결과를 받아오고 처리하는 것 관련된 여기 이렇게 흐릿한 글씨로 써 있는 이런 기술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신다고 전제를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올해 여름쯤에 출시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 자바 9에 있는 플로우라는 API도 아시면 이번 시간은 아니고 다음 시간 발표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여기 있는 것들. 네, 웃으시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스프링의 비동기를 하려면 어쨌건 4점대까지의 스프링은 기본적으로 서블릿 스택 위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블릿 컨테이너, 톰캣 같은 데 위에서 동작을 하죠. 그래서 비동기 웹 기술을 다 서블릿의 비동기 기술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블릿 3.0부터 시작한 비동기 프로세싱, 그 다음에 논블로킹 IO와 관련된 지식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블릿 4.0 이제 조만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알고 계시면 더 좋고요.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은 현재는 스프링이 서블릿 3.1 기반, 그러니까 톰캣으로 치면 8.0 이상 버전에서 비동기적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 지식을 갖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스프링 비동기 개발에 크게 3가지 주제를 잘 이해하시면 비동기 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비동기 동기 이런 얘기를 막 한참 할 때 항상 대화를 하다 보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동기 비동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되게 막연하거나 약간 좀 이렇게 모호하게 이해를 하셔서 설명을 하다 보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기초 중에 기초지만 그래도 꼭 한 번씩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앞에서 넣습니다. 저는 어떤 개념을 숫자로 치환해내서 기억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3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싱글톤이라는 거 보시면 여러분 어떤 숫자가 생각나십니까? 1. 1, 그렇죠. 예, 싱글톤은 하나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이것을 공유하는 것이죠. 예, 디펜던시 인젝션은 무슨 숫자가 생각나시나요? 손을 들고 대답을 해주세요. 상품이 있습니다. 네, N개요.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분 없으신가요?
예, 틀렸습니다. 네. 네. 3위요. 예, 맞습니다. 자, 이 책 이따가 저한테 와서 받아가세요. 네, 이렇게 질문을 답변을 드리면 좋은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펜던시 인젝션은 기본적으로 저는 3이라는 숫자를 떠올립니다. 왜냐? 디펜던시 인젝션이라는 거는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고 하나의 오브젝트가 다른 오브젝트를 의존하고 있는데 항상 제3의 오브젝트가 그 의존 관계를 설정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동작하는 걸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말합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떠올릴 수 있으면 좋죠. 이거를 만약에 제3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 쪽으로 빠지기 쉬워요. 자, 그러면 동기와 비동기, 이거는 어떤 숫자를 생각하면 될까요? n개요. n개. n이라고 하면 0부터 n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나요? 예. 틀렸습니다. 네. 네. 자, 동기, 비동기는 적어도 2개 내지는 그 이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싱크로너스라는 그 영어의 동기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게 어원적으로 따지면 앞에 신이라는 거는 투게더라는 뜻이고요. 뒤에 크로노라는 거는 크로노스라는 그 그리스어에서 온 시간이라는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합치면 함께 어떤 시간을 맞춘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비동기에 해당하는 에이싱크로너스는 어떤 뜻일까요? A라는 전미사는 접두사는 이거는 무언가를 부정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맞추지 않는 두 가지 이상이 함께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시간을 맞추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기, 비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2가지 이상을 언급하셔야 돼요. 뭐랑 뭐가, 그 다음에 시간 개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시간을 맞춘다, 동기, 안 맞춘다, 비동기.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동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2가지가 함께 이렇게 간다고 할 때 2가지가 동시에 시작하거나 동시에 종료하거나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면 얘는 동기입니다. 이런 개념이 어디 자바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사이클릭 베리어라는 거는 A 스레드, B 스레드 2개 이상의 스레드가 존재할 때 이 스레드가 특정 지점까지 와서 N개의 스레드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N개의 스레드가 도착하는 순간에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걸 말하죠. 그렇죠? 이런 게 일종의 동기 개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메소드 호출, 여기서 이제 동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될 텐데 메소드 호출에서 뭐랑 뭐가 도대체 시간을 맞춘다는 것이냐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대답을 하는 보통 방법은 자, 메소드가 리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리턴하는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결과를 전달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는 A, 하나는 B라고 놓고 이 2가지가 만약 일치하면 즉 메소드에 리턴하는 시간의 결과를 내가 받게 되면 얘는 동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기 메소드 호출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시간이 일치하지 않아요. 메소드에 내가 어떤 작업을 요청을 하고 그 결과를 받는데 리턴을 받는 그 시간에 결과를 같이 받지 않는다. 결과를 가져오는 시간은 다른 시간이다라고 하면 이걸 비동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상과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지 않고 동기, 비동기 얘기를 하시면 서로 엉뚱한 얘기를 하기가 되게 쉽다는 거죠. 뭐 이런 동기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A가 작업을 혼자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 딱 끝나면 그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B가 시작하는 그런 개념도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싱크로나이즈 블럭이나 블로킹 큐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수차적으로 어떤 작업을 진행시킬 때 이런 개념의 동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동기, 비동기와 함께 같이 항상 등장하는 언어가 블로킹, 논블로킹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동기는 블로킹, 비동기는 논블로킹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건 관점이 아예 달라요. 동기, 비동기에서 항상 블로킹, 논블로킹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만 그걸 같이 언급할 수 있냐면 내가 직접 제어하지 못하는 제3의 존재, 제3의 대상을 내가 어떤 식으로 상대할 것이냐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블로킹과 논블로킹 얘기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내가 어떤 메소드를 호출해서 뭔가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받아와야 되는 데이터의 원천 소스 자체가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외부의 어떤 제3의 존재로부터 인풋을 받는다. IO가 일어난다. 이런 경우에 블로킹, 논블로킹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혹은 나 말고 다른 스레드가 존재해서 뭔가 작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스레드로부터 결과를 확인받거나 그 스레드가 종료하는 거를 내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블로킹, 논블로킹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자, 되신 걸로 제가 알고 넘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 혼란스럽냐면 이런 식으로 중복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코드를 보고 이게 동기냐 비동기냐 혹은 블로킹이냐 논블로킹이냐 얘기를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답을 하나 내실 수 있겠죠?
이 코드 뭔지는 아시죠? 자바 5 이상에서는 실행할 수 있는 스레드 풀을 하나 만들어서 콜러블 오브젝트로 비동기 하나 넘겼고요. 여기서는 람다식을 썼습니다. 그리고 get 메소드를 이용해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비동기 작업의 결과를 가져오는 건데 이거를 딱 보고 이거는 동기야 비동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앞에 그 executor 서비스의 submit이라는 비동기 작업을 수행해라는 메소드를 실행하는 거에 대한 이 코드는 비동기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뒤에 넘기는 콜러블 오브젝트의 비동기 작업을 수행하고 난 결과를 이 submit이라는 그 메소드가 리턴할 때 그 시간에 같이 가져오지 않거든요. 얘는 비동기가 맞아요. 하지만 얘는 블로킹, 논블로킹 얘기를 할 의미가 없습니다. 뭐 억지로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뭔가를 기다릴 대상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히 이거는 비동기 메소드 호출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이 뒷부분에 나오는 get이라는 거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비동기 작업에 대한 결과를 동기로 가져와요. 왜냐하면 get이라는 내가 요청을 보내면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리턴 값이 오는 시간에 같이 응답 결과를 받게 돼 있죠. 동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얘는 내가 비동기적으로 실행시킨 제3의 스레드에서 결과를 다 만들어서 값을 리턴할 때까지 블록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대기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얘를 블로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더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 세분화하셔서 구체적으로 무엇과 무엇이 어떤 시간에 대해서 동기냐 비동기냐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블로킹이냐 논블로킹이냐 이렇게 따져주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볼 때 혼란을 피할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스프링 A로 들어가죠. 스프링 A는 이 비동기 실행을 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쉽고 편리한 add asynch라는 애노테이션을 붙여서 사용하는 비동기 실행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사용해 보셨죠? 한 번도 안 사용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손 안 드신 분한테 제가 질문 드립니다. 네. 우리 고모님이 손을 드셨네요. 고모님 시절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예, 10 몇 년 전인데, 아무튼. 예.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우측에 있는 코드가 my service라는 그 오브젝트에 있는 서비스라는 메소드, 좌측에 있는 코드를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실행되는 순서는 A가 먼저 수행이 되고, 메소드 안에 B가 돌고, C로 넘어가겠죠. 이때, 이 서비스라는 메소드 위에다가 이 애노테이션을 붙였어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enable async라는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놨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걸 메소드 위에 딱 붙이는 순간 동작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A가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B와 C가 다른 스레드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동시라고 하지만 동시가 아니라 서로 상관없이 시간에 맞추지 않고 진행을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C가 먼저 실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메소드 호출하는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번에 결과값을 가져오는 예를 한번 생각해 보죠. my service에 서비스라는 호출해서 string type의 result라는 결과값을 가져왔어요. 이 코드에다가 add async annotation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1번 에러가 난다. 이거는 스프링이 올라오다가 에러가 날 것이다. 2번 스트링 값이 정상적으로 올 것이다. 3번 스트링의 이 서비스가 리턴하는 result 변수에 들어있는 스트링 값 말고 다른 게 올 것이다. 자,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에러 난다. 자, 2번 스트링 값이 정상적으로 올 것이다. 다 3번이신가요? 대부분은 3번? 어떤 값이 오나요, 그러면? 예외가 던져진다? 뭐가 될까요? 안 해보셨죠? 이걸 해보시면 널이 리턴이 됩니다. 이상하죠? 그렇죠? 내가 비동기로 만드는 것까지는 뭐 어쨌건 이해를 했는데 결과를 딱 받아봤더니 그냥 널이 리턴이 돼요. 왜냐하면 이 일반 스트링 타입 같은 그 타입은 async가 지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비동기적으로 바로 결과를 리턴해 줄 수가 없어요. 비동기는 내가 이 서비스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리턴하는 시점에 결과를 받는 시점이 리턴하는 시점과 결과를 받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값이 와버리면 그 시간이 같기 때문에 그거는 비동기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add async를 사용하실 때는 void나 future, reasonable future, completable future 이 네 가지 기본 지식에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걸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보이드는 아까 했으니까 아실 거고 퓨처부터는 결과를 가져오는 비동기적인 결과를 받는 다른 방법을 제공하는 건데 이거 안 된다고 설명드렸죠? 자, 퓨처라고 내가 결과를 받을 타입을 감싸서 서비스 오브젝트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리턴을 할 때 리절트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async result라는 오브젝트에 담아서 리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스프링이 그 사이에 AOP를 이용해서 약간의 마법을 부려서
이거를 퓨처 상태로 리턴하게 하고 퓨처의 겟 메소드가 호출되는 시점에 이 서비스라는 메소드 작업이 완료가 됐으면 바로 리턴하게 해주는 거죠. 퓨처는 뭐 여러분 자바 컨커런시의 기초 중에 기초니까 다 잘 알고 계시겠죠. 자, 근데 요런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리스너블 퓨처. 이거는 기본 자바 API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스프링 4.0에서 추가가 된 자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퓨처, 자바의 퓨처를 얘기할 때 특별히 이제 다른 언어를 쓰는 분들이 자바의 컨커런시 기술은 매우 안 좋다. 왜냐? 퓨처는 블로킹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퓨처라는 거는 결과를 리턴하는 방법을 정의한 인터페이스가 아니에요. 퓨처는 비동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본적인 채널 인터페이스를 정의해 놓은 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퓨처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서 약간의 간단한 작업을 한다 그러면 그 결과를 리스너블하게, 그 얘기는 뭐냐면 콜백을 통해서 결과가 완료됐을 때 콜백의 메소드가 호출되도록 만드는 코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리스너블 퓨처는 스프링의 리스너블 퓨처는 이걸 아예 그냥 스프링의 API를 표준화시켜 버렸어요. 이거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에이싱크 메소드의 타입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리스너블 퓨처로 비동기 호출 결과를 가리키는 오브젝트를 받게 하고 리스너블 퓨처에 콜백을 애드시켜서 그 결과를 처리하는 코드를 넣으면 됩니다. 이 콜백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거는 둘 다 람다식인데 아마 러너블 타입이겠죠. 리턴 값이 없으니까. 왼쪽에 있는 R을 받아서 뭐 제가 로고를 그냥 프린트하게 했는데, 뭔가 코드를 수행하는 이 람다식에 있는 코드는 결과가 성공했을 경우에, 성공했다는 건 특별한 건 아니고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 호출되는 코드고, 우측에 있는 건 어떤 종류든 익셉션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 비동기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외가 발생했을 때예요. 이게 비동기는 다른 스레드에서 다른 스택 트레이스를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한다고 그걸 호출한 쪽으로 예외가 바로 던져져 가지고 캐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 가장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콜백을 이용해서 예외가 던져졌으면 익셉션 오브젝트를 아예 콜백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쓰면 퓨처처럼 get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가지고 막연히 블로킹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논블로킹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죠. 자, 또 하나 자바 8이 나오고 나서 추가된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 컴플리터블 퓨처라는 게 있죠. 잘 아시죠? 여기는 중급이니까요. 예. 자, 컴플리터블 퓨처 한 번도 못 들어봤다 하시는 분, 손 안 드시는 분한테 질문할 겁니다. 안 드시는 과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아무튼 컴플리터블 퓨처를 리턴을 지원하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 자바 8을 지원하면서. 그래서 얘는 리턴할 때 그 async result라는 타입으로 하지 말고 컴플리터블 퓨처 안에 completed future라고 그래서 내가 비동기 작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값을 강제로 쓸 수 있는 그런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게 스태틱 메소드인데, 요걸 하면은 아예 비동기 작업이 다 수행을 끝나고 결과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상태로 비동기 작업의 결과를 세팅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걔로 리턴하시면 됩니다. 이거 받을 때는 마찬가지로 컴플리터블 퓨처로 받으시고, 컴플리터블 퓨처는 콜백과 유사하게 생긴 뭐 then accept라든가 뭐 then consume, 뭐 then supply, 뭐 compose, 뭐 이런 등등의 메소드를 지원을 하는데, 이건 여러분 기초니까 공부하시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성공했을 경우에 이 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를 이렇게 람다식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함수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받으실 수 있죠. 이것도 블로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결과를 받는 이 코드만 만들어서 던져 넣으시고, 그리고 그 아래로 이 비동기 작업을 호출한 코드는 그 아래로 내려가서 나머지 작업을 그냥 자유롭게 진행을 해도 됩니다. 예, 이게 에이싱크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중급이니까 제가 중요한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게 에이싱크가 좋으니까 여러분이 쉽게 쓸 수 있잖아요. 애노테이션만 딱 붙이면 되니까요. 그래서 막 이거를 남발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 많이 쓰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스레드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신다면, 스레드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이거를 처리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자유롭게 쓰셔도 돼요. 만약에 그거를 잘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add async를 아무런 설정 없이 그냥 사용하시면 그 스레드 풀, 사실 스레드 풀이 아닌데 아무튼 그게 비동기로 실행하는 스레드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이 심플 async task executor라는 스프링이 자동으로 디폴트로 등록해준 이 빈에서 새로운 스레드를 할당받아서 거기다가 그걸 추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레드는 되게 비싼 자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번 새로 만들지 않고 풀을 만들어서 재사용을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성능을 높이게 하는 건데,
얘의 단점은 뭐냐면 에이싱크 메소드를 호출할 때마다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걔를 비동기적으로 실행을 시키고 끝나면 그 스레드 그냥 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에이싱크 메소드가 1000번 실행이 된다. 그럼 새로운 스레드가 1000개가 만들어지고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사라지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스레드 쓰는 건 굉장히 낭비죠. 이게 스레드 풀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은 이거를 어떤 식의 스레드 풀을 어떤 방식의 스레드 풀에 대해서는 이 앞 시간에 잘 들으셨죠? 풀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거는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하도록 돼 있냐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타입, executor, 서비스, task executor 이 세 가지 타입 중에 하나인 타입의 빈을 등록을 하면 걔를 갖다가 asynch의 비동기 작업을 호출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를 만약에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스레드 풀을 두 개를 등록을 했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에러가 날 거예요. 스프링이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내가 이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해서 async 메소드를 호출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에러를 낼 겁니다. 뭐 그러면 꼭 하나만 그럼 다시 만들어야 되냐? 그건 아니고 이때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빈에 정의해 놓은 타스크 이그제큐터의 스레드 풀을 사용할 것이냐 그거를 이름을 넣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략적으로 여러분이 스레드 풀을 여러 개 가져가면서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어떤 작업에 쓸 수 있는지 지정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자,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든 건데요. 스프링의 타스크 이그제큐터 타입으로 리턴하게 하면서 스레드 풀 타스크 이그제큐터 이게 그냥 전형적인 설정 가능한 스레드 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고 이니셜라이즈 한번 한 다음에 리턴하시면 얘를 add asynch가 실행이 될 때 얘가 만들어낸 그 스레드 풀에 있는 스레드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겠죠. 풀이니까 사용하고 나면 바로 반납도 하겠죠. 자 퀴즈입니다. 자, 이렇게 코드가 있어요. 코어는 스레드 풀 사이즈가 10개, 맥시멈 풀 사이즈는 100개. 그 다음에 Q는 뭐죠? 뭔가 이제 더 이상 스레드를 할당할 수 없어서 일단 대기 상태에 뒀다가 가용 스레드가 생기면 다시 그 QA 능을 하나씩 빼가지고 할당을 해서 넘겨주는 일종의 대기열 같은 거죠. 그걸 50개를 잡아놨어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50개의 비동기 메소드를 동시에 실행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최대 몇 개의 스레드가 만들어질까요? 1번 50개, 2번 100개, 3번 10개.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네. 자, 2번 100개. 맥시멈 100개 해놨으니까 3번 10개. 뭔가를 아시는 듯한 눈빛인데 3번이 맞습니다. 이거 여러분 요 설정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스레드 풀은 기본적으로 자바 API도 그렇고 스프링도 마찬가지고 코어 스레드 풀 사이즈를 오버하면 맥시멈 풀 사이즈까지 풀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일단 Q를 먼저 채워요. Q를 50개까지 채우고 그리고도 감당이 안 되면 그때 맥시멈 풀 사이즈로 늘립니다. 그러니까 50개가 들어가면 10개 스레드를 먼저 첫 코어 풀에서 가져오고 그리고 나머지 40개는 Q에 들어가서 대기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코어 풀에 있는 스레드가 반납이 되면 그걸 하나씩 받아다가 사용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우리 그 DB 풀 같은 거 설정하는 거랑 조금 방식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그 비동기 서블릿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서블릿 3.0 이상에서는 비동기 서블릿이 지원이 됩니다. 스펙을 읽어보면 이거는 뭔가 대기하느라고 스레드를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넣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전형적인 비동기 논블로킹 프로그래밍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넣은 건데 이게 전혀 없었던 거를 서블릿 3.0에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블릿 코드를 작성한 걸 이런 식으로 코드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서블릿을 직접 쓰실 일은 없으니까 잘 모르셔도 됩니다. 아무튼 간단히 코드만 한번 보고 넘어가죠. async support라고 세팅해주고 async context라는 걸 하나 만든 다음에 비동기 작업을 수행하고 나서 바로 리턴을 해요. 서블릿은 끝나버리는 거죠. 아직 작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새로운 스레드에서 비동기 작업을 수행한 후에 결과가 완료가 되면 리스판스를 받아와서 거기다가 HTTP 응답을 넣고 그리고서 컴플리트를 하면 그럼 비동기적으로 작업 그 웹 요청에 대한 작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조금 방식이 다른데 앞에는 비동기적으로 새로운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작업을 위임시키고 서블릿은 바로 종료시킨 거고요. 요거는 그렇게도 안 하고 async context라는 비동기 컨텍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어딘가에 저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저장해 둔 거를 나중에 다른 스레드에서 사용을 해서 결과를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벤트 같은 걸 처리하게 할 때 되게 유리한 방법인데 아무튼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1은 논블로킹 IO라는 게 있는데 궁금하시면 스펙을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이 서블릿을 이용해서
스프링의 비동기 MVC라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3.2에서 등장을 했으니까 2010 몇 년이죠? 12년? 11년? 뭐 그즈음에 등장한 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 보신 서블리 3.0은 2009년 그때 등장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 자, 얘는 기본적으로 스프링의 MVC 자체가 서블릿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비동기 요청 처리도 서블릿의 비동기 요청 처리를 기반으로 동작하도록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전에 없었던 리턴 타입을 이런 식으로 한 6가지 정도 지원을 합니다. 사실은 2가지가 더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뺐습니다. 그래서 콜러블, 웹 에이싱크 태스크, 디퍼드 리저트, 리스너, 퓨처 컴퓨터블 스테이지, 그 다음에 리스판스 바디 이미터 이런 거 6가지를 기억을 하죠. 네. 자, 첫 번째 콜러블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비동기 작업하면 뭐 이그제큐터 서비스를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뭐 뉴 스레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스레드를 직접 명시적으로 생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스레드 안에서 비동기적으로 동작할 코드를 콜러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그냥 만드는 거예요. 콜러블은 뭐죠? 파라미터는 없고 리턴 값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콜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가진 여기 이제 펑셔널 인터페이스니까 람다식으로 쉽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그냥 헬로라는 그 결과를 리턴하는 그런 MVC 코드였는데 이거를 콜러블로 타입을 바꿔주고 그리고 응답하는 것도 람다식으로 콜러블과 호환이 되는 람다식을 만들어 리턴하도록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스프링 MVC가 얘를 받아서 여기 이제 여기 안에 그 콜러블 안에 들어있는 게 그 스트링 MVC의 결과 타입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넘어가는 그 콜러블 오브젝트인데 오브젝트를 요 람다식을 갖다가 스프링 MVC가 가지고 있는 비동기 스레드 풀 위에서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게 완료가 되면 그걸 스프링 MVC의 원래 리턴 값처럼 얘가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콜러블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웹 에이싱크 태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콜러블과 동일한데 뭐가 달라지냐면 콜러블이라는 표준 API에 없는 2가지 조건을 추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어느 스레드 풀에서 얘를 동작을 시킬 거냐 이거를 명시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타임아웃이 필요하고 이 시간 이상 만약에 콜을 했다 그러면 예외를 발생시켜라 뭐 이런 기능을 넣는다거나 이런 경우에 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Deferred Result 이게 이제 굉장히 유용한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얘는 우리가 웹이라는 것을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응답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리스판스 바디라던가 뷰네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넣을 수 있는 어떤 핸들러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번역을 하자면 지연된 결과 이런 뜻인데 이런 오브젝트를 컨트롤러 안에서 한번 만든 다음에 MVC 컨트롤러를 바로 종료시켜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디퍼드 리절트는 어디선가 그 컨트롤러 안에서 해도 되고 다른 데서 해도 되는데 어디선가 주로 다른 스레드에서 그 값을 세팅하게 하면 그러면 스프링은 MVC 그 코드를 바로 리턴을 했으니까 원래 이 코드를 실행하는 동안에 붙잡고 있던 서블릿 스레드를 바로 리턴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가용 스레드가 늘어나죠. 그리고 어디선가 디퍼드 리절트에다가 결과를 쓰면 그 결과 값이 이 스프링 MVC의 원래 리턴 값이었던 것처럼 리턴이 바로 되게 되죠.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이 안에는 크게 이제 2가지 결과를 쓸 수 있는 메소드가 있는데 하나는 정상적으로 성공했을 때 쓸 수 있는 set result라는 게 있고 하나는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외를 넣을 수 있는 set error result라는 2개의 메소드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코드를 한번 보죠. 컨트롤러 메소드가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deferred result를 먼저 만듭니다. q 같은 데다가 얘를 또 저장을 해요. 그리고 얘는 바로 리턴을 해버리는 거죠. 자, 아직 브라우저에는 응답이 가지 않았어요. 대기 상태에 있고 이 코드를 실행시킨 서블릿 스레드는 바로 스레드 풀에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다른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자면 서버 쪽에서 뭔가 이벤트가 일어나요. 어디 외부의 시스템에서 메시지 큐 같은 걸 타고 어떤 응답이 들어오면 지금 지연되어 있는 상태에 응답을 써야 될 걸로 대기하고 있는 것들을 모조리 불러다가 큐에 있는 걸 불러다가 거기다 응답을 쓰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정도가 들어와 가지고 어떤 이벤트가 오면 나한테 응답을 줘라고 딱 그 요청을 던지고 대기 상태에 있으면 100명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100개의 스레드가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요 디퍼드 리절트를 만들고 빠져나가면 스레드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단지 결과를 쓸 수 있는 어떤 채널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하면 거기다 응답을 쓰는 순간 거기서 다시 새로운 스레드가 만들어지면서 HTTP 응답을 다 써가지고 브라우저라든지 클라이언트한테 그 결과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디퍼드 리절트는
그 asynch랑 같이 쓰면 되게 유리합니다. 왜냐? 디퍼드 리절트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간단한 로직을 처리하는 코드에 넣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비동기적으로 뭔가를 실행시키고 그 결과를 받는 데다가 응용을 해야 좋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add async랑 같이 조합을 하면 되게 좋습니다.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첫 번째는 디퍼드 리절트를 먼저 생성을 하죠. 그리고 add async가 붙은 my 서비스에 뭐 비동기 메소드를 실행을 시켜요. 그럼 리스너블 퓨처가 돌아오죠. 리스너블 퓨처는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죠? 결과가 오면 비동기적으로 결과가 오면 걔를 콜백 메소드를 콜백 오브젝트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콜백을 람다식으로 정의하면서 거기서 만들어졌던 디퍼드 리절트의 값을 쓰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바로 리턴을 하면 이 비동기 작업이 끝나기 전에 이 컨트롤러 메소드는 종료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add async로 수행한 비동기 작업이 딱 끝나고 나서 결과가 오면 그때 디퍼드 리절트의 값을 쓰면서 결과가 리턴이 되는 거죠. 그렇죠? 헷갈리시죠? 괜찮으신가요? 이 정도는 다 알고 왔는데 뭐 이런 거 또 설명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더 재밌는 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되게 헷갈리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비동기를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릴 건데 미리 얘기할게요. 웬만하면 비동기 프로그래밍 하지 마세요. 예. 잘 좋은 서버를 사시면 좋습니다. 예. 아니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는 사용하셔야 되니까 좀 준비를 해두실 필요는 있어요. 자, 근데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코드 있잖아요. 이게 뭐죠? 스프링의 디퍼드 리절트랑 리스너블 퓨처를 결합시킨 거잖아요. 리스너블 퓨처는 add async 메소드 호출을 결합시킨 거잖아요. 이렇게 쓰는 걸 알고 스프링이 언젠가부터 이게 4.0인지 4.1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4점대에서 스프링이 미리 이거를 만들어놨어요. 뭐냐면 스프링 MVC 리턴 타임을 아예 리스너블 퓨처를 하게 해주면 디퍼드 리절트 만들고 뭐 콜백 만들어 세팅하고 이런 과정을 이런 작업을 스프링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던 코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동일한 코드입니다. 그렇죠? 간결하죠? 저라면 당연히 이렇게 쓰겠죠. 자, 근데 이 리스너블 퓨처를 그냥 바로 리턴하는 방식을 쓰면 참 좋은데 얘가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한번 비동기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받은 다음에 그걸 또 파라미터 같은 걸 넘기면서 또 다른 비동기 작업을 수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리턴하는 코드가 과연 가능할까?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콜백이라는 거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동기적으로 만약에 두 번 어떤 기능을 호출한다 그러면 앞에서 호출해서 결과 리절트 1이라는 거 받고 파라미터 넘겨서 두 번째 결과를 받으면 되죠.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이건 쉽죠. 근데 이 비동기면 리스너블 퓨처를 받아오잖아요. 받은 거. 두 번째 파라미터를 어떻게 넘기죠? 결과 값을. 얘가 받는 거는 스트링 타입의 첫 번째 비동기 작업에서 만들어진 결과 값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때는 두 개 이상의 비동기 작업을 조합하는 경우에는 다시 콜백과 디퍼드 리절트 세팅했던 처음의 방법을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기본적으로 디퍼드 리절트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비동기 작업 실행하고 걔의 리스너블 퓨처에다가 콜백을 등록하기를 성공한 경우에는 두 번째 비동기 작업을 실행하는 코드를 그 안에 중첩해서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공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성공했으니까 그 결과를 스프링 MVC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디퍼드 리절트의 값을 넣어야 되고 어느 단계든지 에러가 발생하면 디퍼드 리절트에 set 에러 리절트로 호출하면 되겠죠. 예. 자, 리스너블 퓨처를 조합하는 거 물론 가능은 해요.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콜백의 중첩이 자꾸 발생한다는 불편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콜백 헬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 나는 비동기 작업을 한번 해보겠어. 그래서 웹도 비동기적으로 처리하고 내가 어떤 기능을 실행한 것도 비동기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런 코드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던 콜백 헬에 직면해야 됩니다.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리스너블 퓨처에서는 없습니다. 딱히. 예. 자, 그래서 등장한 것이 자바 8에서 나온 컴플리터블 퓨처라는 겁니다. 얘는 콜백처럼 뭔가 결과가 성공했을 때 코드를 넣어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긴 한데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이걸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기초 지식이니까 여러분 알고 오셨을 테니까. 아무튼 이거는 컴플리터블 퓨처 인터페이스는 컴플리션 스테이지 인터페이스의 서브 타입입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컴플리션 스테이지라는 건 하나의 비동기 작업이 끝났을 때 그 다음 비동기 작업 내지는 동기 작업 등을 계속 체이닝 해가지고 저렇게 콜백을 만들지 않고도 계속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코드는 completable future를 쓰면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폰트를 키웠는데도 어때요? 많이 줄었죠? 자, 코드를 한번 보죠. 첫 번째 비동기 작업을 실행을 해서 completable future로 리턴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then compose라는 건 뭐냐면 앞에 비동기 작업의 결과가 나오면 complete 되면 그때 그거를 뒤에 람다식의 파라미터로 넘겨서 두 번째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도 또 비동기 작업일 테니까 completable future로 다시 돌려달라는 그런 메소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짜고 리턴을 하면 아까 요거와 동일한 기능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코드는 함수형 스타일로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를 간결하게 만들 수 있어요. 굳이 completable future F1, F2 이렇게 정의할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리턴에다가 그냥 한 번에 써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코드를 바꾸면 똑같은 코드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렇죠? 이 코드가 훨씬 낫죠. 근데 여기 보니까 my service라는 그 디펜던시 인젝션 받은 오브젝트 B네 C async 2라는 메소드 호출하는 거 이거 딱 보니까 이거는 되게 간결하네. 이런 건 어떻게 호출 수가 있죠? 파라미터가 하나고 파라미터 하나 받은 거를 호출하는 메소드가 호출되는 거는 뭘로 바꾸면 될까요?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 코드를 더 간결하게 만들면 뭘로 바꾸면 되죠? 뭘 적용하면 되죠? 더 줄이고 싶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딱 오셔서 저한테 이 책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아직 2권 남았습니다. 기다리세요. 예. 자, 한 번 더 하면 메소드 레퍼런스를 사용해서 코드를 훨씬 더 간결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코드랑 어떠세요?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하겠죠. 예. 만약에 비동기 작업을 3번 호출한다. 그래봐야 코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관건은 여러분이 자바 8 이상을 쓰셔야 되고 completable future라는 걸 잘 이해하고 쓰실 수 있는 기본 지식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비동기 작업의 결합 아까 조합과 결합을 제가 어떤 의미로 썼냐면 조합은 한 번 작업이 끝나고 걔의 결과에 의존해서 두 번째 작업을 실행하는 거고요. 결합은 두 개의 비동기 작업을 이거는 다 독립적인 거니까 동시에 실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가져와서 걔를 합쳐서 뭔가의 최종 웹의 응답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는 리스너블 퓨처로 만들려면 어떻게든 만들 수 있는데 아주 복잡해요. 하지만 completable future를 쓰시면 combine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앞에 보셨던 이런 코드 레벨 수준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completable future를 꼭 쓰셔라. 이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add async랑 그 다음에 서블릿 비동기 호출을 이용하는 스프링 웹의 비동기 호출 기술만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요즘에 더 많이 요구되는 건 뭐냐면 블로킹이 많이 일어나는 외부 API 호출들, 그렇죠? 우리가 다른 그 산에 있는 다른 서버들을 호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 여러분이 유료 내지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호출하는 코드들이 여러분 웹 애플리케이션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네.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 뭘 주로 쓰셨냐면 REST 템플릿이라는 걸 많이 쓰셨을 거예요. 이게 되게 편하고 좋아요. 그렇죠? 제이슨 같은 거 리턴되면 바로 그 자바 오브젝트 형태로 메시지 컨버터가 자동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리턴해주고 다양한 HTTP 메소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여러 가지 예외 처리나 이런 것들이 편한데 단점은 뭐냐면 얘는 동기 블로킹 방식이에요. 그래서 API 호출을 했어요. 3초가 걸렸어요. 그럼 3초 동안은 얘는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스레드 하나를 아무 일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스레드를 점유하고 있을 뿐더러 여러분 그 자바에서 블로킹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컨텍스트 스위칭이 2번 발생해요. 블로킹을 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스레드 컨텍스트 스위칭이 한 번 일어나고 응답이 오면 다시 또 스위칭이 일어나요. 그렇죠? 컨텍스트 스위칭은 CPU 자원 되게 많이 쓰는 작업인데 이게 블로킹 걸릴 때마다 2번씩 일어난다는 거죠. 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스프링이 4.0부터 async rest 템플릿이라는 거를 가져왔어요. 자, rest 템플릿도 비동기적으로 사용을 하자. 그렇죠? 사용 방법은 REST 템플릿이랑 거의 똑같아요. 약간 다른 거는 얘가 그 리스폰스 엔티티로 감싸서 헤더랑 응답 코드, 바디 이거를 한꺼번에 받는 요 형태의 응답만 지원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 REST 템플릿에 익숙하시다면 이렇게 쓰시는 거 어려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기존의 블로킹 REST 템플릿 예잖아요. 이 코드를 만약에 여러분 실행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for loop를 100번을 돌면서
1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API 호출을 100번을 수행을 했어요. 몇 초가 걸릴까요? 네? 자신감 있게 얘기하세요. 예, 100초가 걸립니다. 그렇죠? 적어도 100초 이상이 걸리는 거죠. 자, 이걸 add async rest template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그렇죠? 달라지는 건 뭐냐면은 얘는 결과를 동기적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콜백 방식으로 결과를 봐줄 수 있도록 리스너블 퓨처를 통해서 콜백으로 등록해서 결과를 처리하는 코드를 약간 수정해야 되지만 뭐 거의 호출하는 방식은 동일해요. 자, 요거를 제가 for를 100번 돌면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고 자, 이렇게 만들고 비동기 호출을 하고 리스너블 퓨처로 결과를 받아서 콜백 등록하는 코드를 돌렸어요. 자, 이 100개가 1초 걸리는 API 호출 100번 수행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자, 손 들고 얘기하세요. 네? 네? 아, 100초보다 짧게 맞긴 한데 자, 근사치로. 네? 아, 1초 이상도 맞긴 한데 100초도 1초 이상이잖아요. 네. 2초 이하. 네, 2초 이하. 좋습니다. 한 1초, 한 1.1초 정도 걸릴까요? 그 안에 거의 1초 만에 100개의 API 호출을 할 수 있어요. 좋죠? 그럼 이걸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API 호출할 때. 근데 저한테 와서 책 받아가세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요거를 제가 수행을 하고 나서 자바 미션 컨트롤에 들어가서 스레드가 현재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이걸 한번 딱 들어가서 봤어요. 이 코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그 짙은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 피크를 찍은 라이브 스레드 개수예요. 그다음에 옅은 색은 현재 라이브 스레드 개수인데 저 100개 API를 호출하는 순간에 스레드가 갑자기 100개가 늘어났어요. 20개에서 120개가 되고 그리고 1초 후에 다시 20개로 줄어들긴 했습니다. 피크를 100개 찍었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러니까 비동기적으로 동시에 API 호출을 100번 하긴 했지만 이걸 뭘로 얘가 해결을 했냐면 스프링이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갑자기 무려 스레드를 아까운 자원이 스레드 톰캣에 여러분 디폴트 스레드 몇 개인지 아세요? 200개밖에 안 돼요. 근데 새로운 스레드를 100개를 만들어 버렸어요. 작업 한 번 하는데. 그렇죠? 이건 정말 큰 낭비겠죠. 물론 시간은 1초 만에 다 끝나긴 합니다. 여러분의 서버 자원이 정말 널널하고 서버를 쓰는 분이 여러분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곤란할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async rest template은 비동기예요. 이름이 그렇잖아요. async 앞에 붙었죠. 그리고 논블로킹이기도 해요. 왜냐면 콜백으로 결과를 받으니까. 하지만 논블로킹 IO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논블로킹 IO가 뭔지는 기초 지식에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앞에 코드처럼 그냥 사용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 다음과 같이 논블로킹 IO를 지원하는 HTTP 이름도 기네. Request Factory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 구현을 가져다가 async rest 템플릿 만들 때 팩토리에다가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일 유명하고 대표적인 자바의 논블로킹 IO 라이브러리가 뭐가 있죠? 방금 나왔잖아요. 네티. 네, 네티 같은 걸 쓰시면 돼요. 이렇게 올리면 스레드 단 한 개만 가지고 제가 왜 스레드가 한 개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NIO 이벤트 그룹을 스레드 한 개로 강제시켜버렸거든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까 코드 100개짜리 호출하는 코드를 돌려도 1초 만에 끝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레드는 한 개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이걸 하는 동안에. 그리고 그 100개 API 호출이 일어나는 동안에 서블릿 스레드는 몽땅 다 프리가 되고요. 다른 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바로 반납이 돼요. 가장 효율적인 코드가 되겠죠. 시간이 1분 남았는데 제가 한 5분 정도는 더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다음 발표하시는 분 좀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제가 하네요. 그냥 할게요. 알아서 화장실 갔다 오실 분은 갔다 오시고 쿠키도 드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요거 이렇게 쓰신다는 거 요거 잊지 마세요. async rest 템플릿 쓸 때 그냥 쓰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HTTP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가를 생각하시고 그때 스레드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가를 꼭 모니터링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비동기 API 호출을 한 번만 하면 아까처럼 async rest 템플릿을 쓰고 거기에 리스너블 퓨처를 받아서 콜백에다가 리턴해주면 되는데 이걸 또 아까처럼 조합을 한다. add async처럼 조합을 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합을 하려고 보니까
async REST 템플릿에 리턴하는 타입은 리스너블 퓨처예요. 콜백을 등록하는 인도예요. 그러면은 이 메소드 중에 컴플리터블 퓨처를 리턴하는 게 있으면 걔를 써서 조합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안타깝지만 async REST 템플릿에는 컴플리터블 퓨처를 리턴하는 메소드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프링 이슈 트래커에 들어가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스프링 개발자들의 응답은 니들이 만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한때의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멘붕에 빠졌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되게 간단하게 변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리스너블 퓨처도 자바에 없는 거라고, 자바 표준에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는 퓨처는 무조건 블로킹이라고 생각했는데 non-블로킹으로 쉽게 만들었거든요. 스프링 코드 한번 열어보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너블 퓨처도 컴플리터블 퓨처로 간단하게 변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변환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간단한 예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십니다. 간단하죠? 네. 자, 코드를 한번 보죠. 파라미터는 리스너블 퓨처가 들어와요. 얘를 변환할 거니까 async REST 템플릿을 리턴한 거죠. 그리고 컴플리터블 퓨처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요. 컴플리터블 퓨처는 특이하게 비동기 작업을 스레드 풀에서 실행하고 이런 코드 없이 직접 내가 이거는 비동기의 결과야 라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리스너블 퓨처는 콜백 세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콜백에다가 세팅할 준비를 하고 거기다 뭘 넣냐면, 위에서 만든 컴플리터블 퓨처에 complete과 complete exceptional이라는 두 개의 메소드를 각각 호출해서 전달받은 결과 혹은 에러를 넣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 completable 퓨처 만든 걸 리턴해 버리시면 돼요. 이러면 async REST 템플릿을 리턴할 리스너블 퓨처를 간단히 completable 퓨처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async 예에서 보셨듯이 여러 번 조합하거나 중복하는 그런 것들도, 코드도 간결의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컴플리터블 퓨처라는 거의 이름이 왜 컴플리터블이라는 게 붙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일까요? 안 할 수도 있다기보다는 원래는 못했죠. 퓨처는 결과를 가져오는 용도지 결과를 세팅하는 용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컴플리터블 퓨처는 컴플리터블 퓨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거기서 이거 비동기 작업 끝, 결과는 이거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컴플리트과 컴플리트 익셉셔널이라는 두 개의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리스너블 퓨처를 컴플리터블 퓨처로 만드는 간단한 메소드를 여러분 하나 만들어 두시면 at async로 만들어서 콜백해를 빠졌던 이런 코드를 이렇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부러 양을 비교하게 하려고 폰트를 작게 했는데 이 코드가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자바 파일 이상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자, 결론입니다. 네. 비동기 작업과 API 호출을 많이 하는 그런 여러분이 스프링 웹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스프링의 애노테이션을 이용한 MVC 코드 만드실 거고, 그리고 API 호출은 async REST 템플릿과 그 다음에 non-blocking IO 라이브러리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네티도 있고 아파치의 non-blocking HTTP 클라이언트도 있어요. 이런 것들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이게 스레드를 얼만큼을 할당을 해서 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스크 이그제큐터를 여러분 반드시 정의해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IO가 아닌 경우에는 at async를 사용하셔서 별도의 스레드 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작업을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스너블 퓨처와 쓰실 수 있으면 컴플리터블 퓨처까지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작은 스레드를 가지고 아주 빠르게 굉장히 대용량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서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스레드 풀 쓰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셔야 되고요. 아까 컴플리터블 퓨처에 then compose라던가 이런 메소드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죄다 뒤에 옵셔널하게 이그제큐터 서비스를 뭘로 바꿀지, 뭘 사용할지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스레드 풀 여러분 절대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항상 스레드 풀을 세팅하시고 걔를 끌어다가 원하는 위치에 쓰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바의 컨커런시 라이브러리에 대한 여러분 지식이 충분히 필요하세요. 아셨죠? 자, 비동기 스프링을 사용하는 이유, 누군가 저한테 이걸 왜 사용해야 하나요? 물어본다면 그것도 모르면 저는 쓰지 말라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네.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모르고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이걸 사용해야 되는지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요구하시면 증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비동기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던 코드에 비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원은 덜 쓰고 더 많은 요청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설명하셔야 되죠. 그리고 그걸 작성하는 코드를 얼마나 내가 간결하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래밍 모델을 알고 있는가, 또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비동기 스프링 기술을 사용하는 이유, 방금 설명드린 이런 얘기고, 그리고요, 지금 이제 그 직접 서버가 API 호출과 같은 I/O를 발생하는 것 이외에 외부에서 어떤 이벤트를 계속 받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 주식 정보 같은 것들을 스트리머를 여러분이 이벤트로 계속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류의 비동기적인 논블로킹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스프링 비동기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오늘 컨퍼런스 갔더니 강사가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우리 한번 써볼까? 이런 걸로는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네. 단점도 모르시면 쓰지 마세요. 그냥 단점을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잘못 쓰면 아까 콜백헬 이런 코드처럼 코드가 되게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디버깅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요청을 처리하는 코드가 여러 스레드를 막 타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스택 트레이스 이런 거 뽑고 로그 뽑아보면 이게 막 엉뚱하게 그 스택을 막 이쪽에서 가다가 저기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엉뚱한 데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아마 오늘 발표 중에 이런 비동기 애플리케이션을 그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해주실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따 그걸 한번 꼭 들어보세요. 저도 한번 듣고 싶어요. 네. 아무튼 디버깅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잘 모르고 쓰면 이걸 써서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혜택조차 못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쓰자. 이거 여러분 꼭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쓰고, 동기적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쭉 개발해 오셨던 방식으로 잘 돌아가면 그냥 쓰세요. 네, 바꾸지 마시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잠깐 공부는 해두세요. 언제 여러분이 또 이런 게 필요한 대용량의 사이트를 개발하실지 모르니까 공부는 해두시되 신중하게 접근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하지 않은 스프링 비동기 기술 이런 게 있습니다. 스트리밍, 바디 이미터 이런 거 되게 재밌는 건데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뺐고요. 그다음에 에싱크 리스너라는 것도 있고 에싱크 메시지 리셉션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스케줄도 비동기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스프링 4점대에도 RX 자바나 리액터 같은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년 전쯤에 스프링 캠프에서 한번 발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좋은 그런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데모를 시간 관계상 전혀 못 보여드렸는데 또 다음에 주소에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보시면 라이브 코딩으로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다 코드 작성하는 그런 예를 보여드리는 게 있으니 관심 있는 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일민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